60세가 되면 몸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60세부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그가 100세까지 지켜온 건강 습관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생활 습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100세 의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몸의 재생 능력을 극대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만성 피로나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며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킨 덕분에 그는 60세 이후에도 아침에 활력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100세 의사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1시간 걷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운동 효과. 걷기는 100세 의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것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걷기는 몸 전체를 적당히 움직여주고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 또는 실외에서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의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는 걷는 시간을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효과도 걷기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걷기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그는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 같은 노년기에 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이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의 중요성. 100세 의사는 균형 잡힌 식단을 철저히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식사 습관 중 하나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소식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며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었으며 단백질은 생선, 두부, 계란 등 다양한 출처에서 얻었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서도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소량 섭취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중 증가와 위장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그는 물 섭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을 충분히 수분 공급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물은 노폐물 배출을 돕고 체내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순환을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의 식단 관리 비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그는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식단과 소식은 백세 의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정신 건강을 위한 꾸준한 노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과 심호흡. 백세 의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명상 중에 심호흡을 병행하며 몸과 마음의 연결을 느꼈습니다.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마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겼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바람을 느끼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는 시간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백세 의사는 매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그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작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주변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정신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백세 의사는 이를 몸소 실천하며 그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책 읽기와 새로운 것 배우기로 뇌 건강 유지. 백세 의사는 매일 책을 읽으며 지적 자극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익히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계속 발전한다고 말하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퀴즈나 퍼즐을 풀며 뇌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을 즐겼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합니다. 그는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서와 학습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책 읽기와 새로운 기술 배우기는 백세 의사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습관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사회적 연결과 관계 유지의 중요성.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정서적 안정감 찾기. 백세 의사는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주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습관을 꾸준히 지켰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지혜와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는 가족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세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소통은 그의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하다고 말하며 가족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지지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호회와 자원봉사로 사회적 유대 강화. 사회적 활동은 백세 의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하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구와의 작은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기. 백세 의사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활력을 주는 존재라고 강조하며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삶을 체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게 도왔습니다. 또한 그는 친구들과의 작은 약속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약속도 철저히 지켰으며 이를 통해 신뢰와 유대를 깊게 다졌습니다. 그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환하려 노력했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이런 만남은 친구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세 의사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가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나이가 들어도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4.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습관.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유연성 강화 운동. 백세 의사는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지켰습니다. 이는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기 쉽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추천한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허리와 다리를 늘리는 동작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침에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이가 들어가며 균형 감각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작이나 천천히 걸으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통해 낙상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는 노년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의 건강 체크 혈압, 혈당, 체중 관리. 백세 의사는 매주 한 번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혈압, 혈당, 체중 같은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가정용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자신을 점검했으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 관리는 큰 변화보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체중 관리도 그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 증가를 방치하면 관절 부담과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꾸준한 물 섭취와 간단한 해독 습관. 물 섭취는 그의 건강 유지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백세 의사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며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신체 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해독을 위한 간단한 습관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섞어 마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또한 알코올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며 물과 허브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즐겼습니다. 이런 선택은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을 참고하여 6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가족에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비밀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과 그 이유, 그리고 비밀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 과거의 실수와 후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가족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굳이 다시 꺼내어 가족의 걱정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재정적인 실수를 했거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를 굳이 가족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때로는 가족에게 실망을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불필요한 충고나 간섭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를 묻어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꺼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 중 한 명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부모님 중 한 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럽게 편을 나누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혼자 해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비밀. 개인적인 재정 상황.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재정 상황은 민감한 주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재정 상황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투자 계획 또는 특정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과도한 공개는 때로는 가족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의 저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이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필요한 동정이나 간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이 선의로 조언을 하거나 계획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스트레스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가족 간의 불필요한 비교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소득 차이가 공개되면 미묘한 경쟁심이나 질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재정 문제는 개인의 독립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선택을 존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나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비밀은 가족 내의 불필요한 간섭을 막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애나 사적인 관계의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애나 사적인 관계는 자신의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족이 자신의 연애 상황이나 사적인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연애나 불확실한 관계일수록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애에 대해 알고 나면 때로는 과도한 기대나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거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평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서 과도하게 퍼지게 되면 개인의 이미지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사적인 갈등이나 직장 내 관계도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대한 비밀은 개인의 자율성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필요할 경우 친구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만 상담. 건강 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지나치게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건강 문제나 스스로 해결 가능한 심리적 어려움은 가족의 지나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게 되면 좋은 의도로 과도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치료 방법이나 병원을 강력히 추천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 스트레스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심리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위안을 주려는 노력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지나친 공유는 개인의 회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회복 속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과 자신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개하며 자신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족에게도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 지나친 개입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례.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때로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결정을 가족에게 상의했을 때 그들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면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나 연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흔합니다. 가족은 자신의 선의로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이 반드시 맞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개입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간의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에 관여하려는 경우 자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항상 의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또한 지나친 개입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간의 한쪽의 선택이나 상황이 공개되었을 때 다른 한쪽이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적절히 선을 긋고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가 초래하는 부담감. 비밀이 전혀 없는 가족 관계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담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을 가족에게 털어놓다 보면 자신만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때로는 진심으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지나친 걱정이나 간섭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재정 상황에 대해 가족이 모두 알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거나 본인의 선택에 개입하려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관계는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보면 불필요한 비교나 비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밀은 단순히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제목 3.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경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족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결정까지 가족이 간섭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자신의 선택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가족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명확한 의사소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존중받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는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서 오는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룬 비밀의 중요성과 이를 지키는 방법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노년기의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반자와 삶을 나누고 싶다는 이유로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노년기의 재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기에는 현실적인 장애물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의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재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 재혼 후 발생하는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 노년기에 재혼을 하면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의 분배 문제는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시작하며 새롭게 재산을 나누거나 상속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히 법적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자신들이 상속받을 자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의 긴장을 초래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재혼 후 함께 생활하게 되면 생활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혼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를 우선시한다고 느낄 경우 상대방이 배제된 기분을 느껴 불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혼 전에 재산 분할과 상속 문제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번거롭고 때로는 감정적인 충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재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지원과 유산에 대한 기대.
노년기의 재혼은 자녀들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모가 재혼을 결심할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제공해야 할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거나 상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재혼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재혼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재혼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재혼을 단순히 부모의 결정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자녀와 재혼 배우자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새로운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는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부모가 자녀와 재혼 배우자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져옵니다. 부모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하지만 종종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노년기에 감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기대와 정서적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이 쉽지 않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스트레스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서적 안정감 대신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의 불일치. 재혼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만큼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혼에서는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의 불일치가 부각되기 쉽습니다. 이는 서로가 오랜 기간 형성한 습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아침형 인간이고 다른 쪽은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 생활 리듬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사람이 지출에 보수적이고 다른 사람은 소비를 즐긴다면 경제적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 간의 성격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도 갈등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친구를 초대하거나 외출을 즐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쪽이 활동적이고 운동을 즐기는 반면 다른 쪽은 건강 문제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두 사람 간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격과 습관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상호 이해와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재혼 초기부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새로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임을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기에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도 포함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 손주, 친척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이 재혼을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 갈등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재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는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은 재혼 배우자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가족이 금전적 또는 정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자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배우자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통을 통해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두 사람 간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노년기의 평온함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부담. 재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결혼 생활에서의 아픔이나 갈등은 재혼 과정에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전 결혼에서 겪었던 상처가 재혼 관계에서 불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며 작은 문제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이 이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경우 이는 재혼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배우자와의 비교나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은 재혼 배우자에게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무의식적으로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스스로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의 배우자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정서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혼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적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혼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건강과 일상에서의 부담 증가. 노년기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의 책임. 노년기 재혼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환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돌봄의 책임이 재혼 배우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돌봄을 넘어 정서적인 부담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만성 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거나 상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재혼 상대방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희생하며 돌봄에 집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기대했던 여유롭고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의 책임은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돌봄 역할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불만과 거리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감정적인 유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노년기에 접어들어 건강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돌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는 재혼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돌봄 문제는 단순히 사랑이나 헌신의 문제를 넘어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재혼은 이러한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후 기대와 현실의 차이. 노년기에 재혼을 결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동반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이상적인 삶과 현실의 차이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혼 초기부터 두 사람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재혼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길 기대했지만 다른 쪽은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재혼에서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 불만이 쌓이고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재혼 후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상적인 기대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갈등 등이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재혼이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재혼 전에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논의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혼 후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재혼은 이상적인 기대만으로 결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재혼이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 관계가 불러올 수 있는 피로감. 재혼 후 돌봄 관계는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쪽이 돌봄 역할에 치우치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돌봄을 받는 배우자가 이를 고맙게 여기지 않거나 돌봄이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질 경우 돌보는 쪽은 소진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서로에게 불만을 품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지속되면 돌보는 사람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반복되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자신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돌봄 관계는 재혼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혼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재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우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 맺기. 노년기에 꼭 재혼이라는 형태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결혼보다 부담이 적고 서로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정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의무감이나 책임보다는 서로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서적 공백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재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친구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재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의지하되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오랜 기간 유지되었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결국 재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정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통해 노년기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특히 재혼의 복잡성을 피하면서도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거 또는 별거 동반자 관계의 장점. 노년기의 동거나 별거 동반자 관계는 재혼에 대한 부담 없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동거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도 법적, 경제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 재혼보다 간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거 관계는 서로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며 일상을 즐기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강관리나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큰 힘이 됩니다. 별거 동반자 관계도 고려할 만한 대안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갈등이 적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형태의 관계는 특히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재혼과 달리 법적, 경제적 문제가 얽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거나 별거 동반자 관계는 재혼의 복잡성을 피하면서도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백 채우기. 재혼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또한 자신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우울감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재혼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경제적 부담 없이 노년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 5. 재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들. 경제적 안정과 법적 문제의 사전 확인. 노년기의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정과 법적 문제입니다. 재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합이 아니라 재산 상속, 그리고 생활비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혼을 하면 예기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혼 배우자와의 공동 재산 분배는 기존 자산의 분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녀들이 상속 문제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며 가족 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재산의 소유권과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문제는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 의료 결정권이나 연금 수급 자격과 같은 요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병원에서 긴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논의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경제적 안정과 법적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관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서로의 기대를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재혼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및 법적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재혼이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 간의 소통과 조정. 재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쪽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하면 자녀와 손주를 포함한 가족 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종종 재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걱정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재혼 후 안정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쪽 자녀가 재혼을 반대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이를 무시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불안은 재혼 후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재혼에 대한 기대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가족 구성원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역할을 논의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배우자가 부모 역할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열린 소통과 신중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재혼으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기. 재혼은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는 이러한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고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이 정서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충돌할 경우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기대했던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재혼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사회적 관계가 상대방의 관계와 충돌하거나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재혼 배우자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혼은 또한 자신이 기존에 구축해온 독립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때로는 재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혼은 단순한 감정적 결합 이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는 것은 재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노년기의 재혼은 단순한 외로움 해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동반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해 봅시다.